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이고 2달 전에 결혼을 한 신혼이자 새댁인 여자입니다. 이런 말을 하기엔 좀 주책맞아 보일 수 있는데 결혼을 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건 줄 알았다면 더 빨리 결혼을 하는 건데 왜 그렇게 망설였나 후회가 밀려오는데요. 그만큼 저는 평범한 행복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저는 한순간도 평범하게 살지 못했거든요. 처음엔 아빠가 없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고 또 저희 엄마가 사고로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걷는 게 살짝 남들과 달랐는데 그런 엄마를 가졌다는 이유로 저는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렇다 보니 저는 늘 혼자였고 어쩌다 친구를 만들게 되면 이 친구가 언제 마음을 바꿔 저에게 상처를 줄까 늘 두려워서 그 친구 사이도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어린 마음에 저희 학교 생활은 늘 상처투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철이 빨리 들어 엄마가 걱정하는 게 싫었는데 그래서 항상 마음에도 없는 씩씩한 척을 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리고 철이 든 것과 별개로 왜 나만 이렇게 세상의 모든 불행을 떠안고 태어났을까? 남몰래 불만도 많았는데 엄마를 미워하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이었죠. 저도 다른 평범한 아이들처럼 걱정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 엄마는 저런 사람일까? 말은 안 했지만 엄마가 싫었어요. 그러다 사춘기가 왔고 저희 엄마는 제가 착해서 사춘기도 없이 지나갔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저는 누구보다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보냈어요. 그땐 태어난 것 자체가 불행의 시작 같아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겠다고 생각한 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제가 이렇다는 걸 엄마한테 보일 수는 없었는데 엄마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저희 못된 마음을 엄마에게는 차마 비칠 수도 없었는데 참고로 저희 엄마는 그야말로 K 장녀로 어린 시절부터 고생이란 고생은 전부 한 사람이었어요. 없는 집에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부모가 부모 역할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집에 첫째로 태어난 것이 엄마의 숙명이었죠. 외할아버지는 그야말로 남봉꾼 중에 남봉꾼이라고 했어요. 자기 가정은 돌보지 않고 이 여자 저 여자한테 찝쩍거리며 외할머니 속을 썩였다고 했는데 그런 이유로 외할머니는 자식을 넷이나 낳았음에도 자식과 집안일을 나몰라라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 저희 엄마가 어린 동생을 셋 키우다시피 했는데 저희 엄마는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음에도 이모 셋은 전부 대학을 보냈을 정도로 동생들을 잘 건사했어요. 한마디로 이모들은 순전히 저희 엄마의 희생의 결실이었는데요. 심지어 셋째 이모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런 고모까지 저희 엄마가 가해를 붙여 대학에 보낼 정도로 저희 엄마는 동생들 대학 진학에 누구보다 진심이었어요. 그만큼 저희 엄마는 그때 당시에도 생각이 깨어있는 사람이었는지 여자도 무시당하지 않고 살려면 대학을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본인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했으니 그게 한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저희 엄마도 현실에 결코 굴복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바쁘고 고된 생활에도 불구하고 저희 엄마는 검정고시를 통해 중학교 과정까지 마치셨어요. 그러니 주변에서 저희 엄마더러 독하다고 했다는데요. 그런 엄마의 원래 목표는 고등학교 공부까지 마치는 것이었죠. 자기도 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럴 돈도 시간도 없어 거기까지만이라도 하자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 엄마는 그 목표마저도 이루지 못하셨어요. 그때 당시 이모들이 대학에 전부 다니고 있었기에 그 학비를 벌어야 해서 눈물을 머금고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이모들이 이런 희생을 모르지 않아 늘 제일 큰 언니인 저희 엄마를 많이 위해주고 자기들이 성공해서 보답하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애석하게도 그걸 진짜로 지키는 이모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괘씸해서라도 그런 동생들을 미워할 만도 한데 저희 엄마는 그러지도 못하는 착해 빠진 사람이었고 또 어릴 때부터 머리가 비상해 장사 수완이 좋았기에 그때 번 돈을 이모들 시집 보내는데 다 써버려 정작 우리 집은 늘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 어린 제가 봐도 이모들이 좋아 보일 리가 없었는데요. 결국 이모들은 모두 대학까지 나와 시집도 잘 가고 부자 사모님 소리 들으며 잘 사는데 우리만 늘 무시당하고 가난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의 그런 희생에도 불만이 많았는데요. 저희 엄마는 무슨 자신감인지 자기가 한 희생이 결국엔 다 돌아올 거라고 호언장담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세상이 그렇게 다 뿌리 내린 대로 거둘 수 있다면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적을까요? 그리고 저희 엄마의 호언장담은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모들은 자기들 잘 사는데 급급할 뿐 자기들을 위해 희생한 저희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더군요. 그럼 그제라도 정신 차리고 저희 엄마도 세상을 좀 이기적으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무슨 천성인지 저희 엄마는 자기 코도 석자면서 늘 어려운 사람은 지나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앞서 말한 대로 불편한 저희 엄마 다리도 그런 거였죠. 하지만 그거 아세요? 그렇게 남 좋은 일만 하는 사람을 가족으로 둔 사람은 속이 터진다는 걸요. 그리고 여기서 그 가족은 바로 저였는데 자기 입속을 생겨도 시원찮은데 남까지 챙기고 있으니 저는 그런 엄마가 싫을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게 대책 없이 착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던 저는 그래서 공부를 죽자 살자 하기로 마음먹었죠. 공부로 성공을 해서 집을 떠나 엄마처럼은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목표 때문인지 저는 공부를 제법 잘하는 애였는데 그런 저의 마음이 나빴던 것인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사람이 어찌나 미련하게 참았는지 병원에 갔을 때는 너무 늦은 말기라 했는데 그땐 어린 마음에도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저는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린 나이에 아빠를 사고로 잃었기 때문에 엄마와 둘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미우나 고우나 저한테 가족은 엄마밖에 없었는데 그런 엄마가 하루아침에 위암 말기라고 하니 제가 나쁜 마음을 먹어 하늘에서 벌을 주는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도 자기 아픈 것보다 제 걱정을 더 많이 했는데 그때도 바보처럼 저는 엄마한테 화만 내는 한심한 딸이었죠. 엄마는 제발 남 걱정 좀 하지 말고 자기 걱정 좀 해. 이게 뭐야? 몸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암에 걸리고 나는 어떡하라고. 미안해. 우리 애진이 마음 아프게 해서 엄마가 정말 미안해. 됐어.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애진아, 엄마가 애진이 정말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엄마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우리 딸밖에 없어. 엄마가 돈 번다고 바빠서 우리 딸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미안해. 엄마가 아파서 정말 미안해. 저는 목이 메어서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한테 더 화를 낼 수도 없고 괜찮다는 말은 하기 싫었는데 그러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탁 막혀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고요. 그렇게 저와 엄마의 사이에는 잠깐의 침묵이 있었는데 그때 희미하게 엄마가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분명 제가 듣지 못하게 하려고 최대한 핸드폰이랑 떨어져 울고 있는 것 같았는데 하도 조용해서 저는 그 소리를 전부 듣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도 눈물이 터지고 말았죠. 그날 이후 저는 매일매일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저희 엄마를 데려가지 마시라고. 그동안 속으로 엄마를 미워하고 나쁜 생각을 한 거 전부 잘못했고 그 벌은 제가 받을 테니 착한 우리 엄마는 데려가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매정한 하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보란 듯이 저에게 벌을 내리듯 저에게서 저희 엄마를 뺏어가셨는데 장례를 치르는 그 3일이 저는 너무 힘들었네요. 상주로 빈소에 앉아 있었는데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차마 저희 엄마 염을 할 때는 그걸 다 볼 수 없었는데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그 자리에서 졸도를 해서 한참 뒤에 깨어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 어찌어찌 발인까지 끝난 뒤 이모들과 저는 막내 이모 집에 모였는데 그건 이제 저의 거처 문제를 의논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남긴 유산은 없이 저만 남겼으니 이모들이 꽤나 골치가 아픈 얼굴이었죠. 하긴 그건 저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다들 시집가서 자기들 가정 꾸리고 사는데 사춘기 조카인 저를 거둔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모들 모두 저희 엄마 덕에 대학 나와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나중엔 서로 저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목소리까지 높여가며 싸우는데 가관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당시 아주 어린 나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잘 알 수 있었는데요. 어쩌면 나는 어디를 가든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겠다는 것쯤은 알겠더라고요. 진짜 어른이 된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화가 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누구 덕에 그렇게 잘 먹고 살고 있는 건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죠. 하지만 그 순간 어느 이모도 자기들이 조카한테 못할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다 엄마의 바로 아래 동생인 첫째 이모가 하는 수 없다며 저를 고아원에 데려다 주자는 소리를 했는데 저는 그때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이라도 맞은 듯 공포에 떨었어요. 찬밥을 넘어 고아원에 가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때였어요. 저희 이모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배다른 남매인 막내 삼촌이었죠. 막내 삼촌은 제주도 어디 구석진 곳에서 자연인처럼 산다고 얘기만 들었었어요. 그래도 저희 엄마는 자기 동생이라고 종종 저한테 삼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엄마의 장례가 치러지는 내내 삼촌이 보이지 않아 오지 않으려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막내 이모네 집으로 올 줄은 몰랐어요. 그건 이모들도 마찬가지인 듯 적지 않게 놀라는 눈치더라고요. 네가 여길 왜 와? 왜긴 쟤도 와야지. 큰언니 장례 치르는데 쟤만 빼? 뭐야? 막내 네가 불렀어? 언제 불렀는데? 아니, 너 쟤 연락처 알고 있었어? 야, 오려면 장식 때 왔어야지. 장례 다 끝나고 오는 게 어딨냐? 내가 늦게 연락했어. 뭐 좋은 얼굴이라고 3일 내내 봐. 그리고 애진이 쟤 누가 데려갈지 의논해야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한 사람이 빠졌더라고. 그래서 엊그제 연락했지. 우리 집으로 오라고. 야, 이 기집애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쟤한테 연락을 하냐?
제가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그래도 막말로 여기서 솔로인 사람은 병우 쟤밖에 없어. 애진이 입장에서도 고아원에 가는 것보다는 병우한테 가는 게 낫지 않나? 그래도 큰언니는 병우 쟤 많이 챙겼잖아. 그리고 병우 쟤도 큰언니 위해서 뭔가는 해야지. 지 때문에 언니가 다리 다쳐서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았는데. 야, 그 입 안 다물어? 그야 큰언니가 오지랖을 떤 거지. 그래서 뭐? 그 대가로 쟤 데려다가 키우라고 하려고? 왜? 지금 우리 중에 쟤 데려갈 사람 없잖아. 작은 언니, 선자 말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야. 작은 언니가 애진이 데려갈 것도 아니잖아. 그럼 언니는 고아원에 맡기는 게 낫다는 거야? 그래, 고아원이 낫지. 쟤가 다 큰 기집애를 어떻게 키워? 난 쟤 못 믿어. 웃기고 있네. 자기도 못 키운다고 했으면서 누굴 믿고 누굴 못 믿어? 하여간 뭐가 됐든 빨리 결정해. 나는 우리 남편 눈치 보여서 절대 못 데려가고, 나는 나만 아니면 어디든 찬성할 테니까 빨리 정해. 나도 마찬가지야. 솔직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우리 집이 제일 작은 거 알지? 그럼 인간적으로 나는 빼줘야지. 나도 나만 아니면 상관없으니까 작은 언니랑 손자랑 빨리 결정해. 참, 어떻게 된 사람들이 저랑 삼촌을 면전에 대고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눈동자만 굴리면서 이 상황을 그냥 지켜만 봤어요. 그러자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두 주먹을 부르르 떨던 삼촌이 제 손을 덥석 잡았는데요. 그러면서 더 이상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하라고. 자기가 저를 키울 거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저에 대해 그리고 자기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고 무섭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한순간 또 싸움이 일어날 것처럼 분위기가 살벌해졌는데 첫째 이모가 헛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네가 쟤를 키운다고? 너 설마 그 대가로 우리한테 얼마씩 뜯어가려는 거 아니지? 뭐야? 언니는 그 걱정 때문에 반대한 거였어? 나는 또 뭐라고? 설마 제가 그럴까? 야, 내내 혼자 잘 살다가 네가 부른다고 제가 여길 순순하게 왔을 것 같아? 쟤도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지. 너는 진짜 그 머리로 어떻게 대학을 갔냐? 따지고 보면 네가 애진이 데려다가 키워야 해. 너 언니가 가외시켜줘, 취직시켜줘. 네 앞길 다 터졌는데 너는 양심도 없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내가 언제 가외시켜달라고 했어? 취직시켜달라고 했냐고. 큰언니가 나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봐서 그런 거지. 됐어. 알겠으니까 고아원에 보내던지 해. 정말 듣자 하니까 성질 뻗쳐서 못 들어주겠네. 누나들 똑똑히 들어. 나 애진이 데려가는 대가로 돈 요구할 생각 없고 애진이 고아원에 보낼 마음은 더더욱 없어. 막내 누나가 늦게 연락해서 지금 올라온 거지만 누나들이 이러고 있을까봐 서둘러서 온 거야. 정말 인간들이 왜 그렇게 못됐냐? 큰 누나 덕에 사는 주제에 애진이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나는 부끄러워서 애진이 데리고 갈 거야. 그리고 내 딸로 최선을 다해서 애진이 하고 싶은 거 다 시키고 그렇게 키울 거야. 어머? 쟤가 뭐라니? 너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지? 쟤 중학생이야. 앞으로 돈 들어갈 게 천지라고. 아무튼 네 입으로 우리한테 돈 얘기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 말 지켜라.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누나들한테 각서 하나씩 써주고 가. 그래 좋아. 까짓 거 써줄게. 대신 누나들도 나한테 각서 써서 줘. 지금 이 순간부터 나나 애진이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모들은 삼촌의 말에 뭐가 그렇게 웃긴 건지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그리고는 기꺼이 써준다며 자기들도 바라는 바라고 했는데 그때는 저도 속에서 부글부글 화가 치밀어 꼭 성공해서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죠. 그리고 그런 제 손을 더 꼭 잡는 삼촌의 손이 느껴졌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삼촌도 그때 겨우 참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이모들 보기 싫어서
남처럼 살고 있는 거였는데 어쩌면 나이를 처먹어도 그 인격은 달라지지 않는 건지. 저만 그 자리에 없었다면 그 집을 엎어버렸을지도 모른다고 했는데요. 사실 저는 은근히 그러길 바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저는 그렇게 삼촌과 제주도에 내려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난생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봤고 철없이 그게 신기해서 설레었는데 같은 나라인데도 다른 나라로 이민을 온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사는 제주도 생활은 저에게 이민 생활과 다르지 않았는데 그래도 삼촌이 살뜰하게 저를 챙겨줘서 외로움은 모르고 살았어요. 때때로 엄마가 그립고 보고 싶어 울적해질 때도 많았지만 삼촌이 있어 그런 허전한 마음도 어느 정도는 채워질 수 있었죠. 그리고 삼촌은 제주도에서 못하는 일이 없는 만능 청년이었는데요. 동네 분들이 어찌나 저희 삼촌을 의지하는지 거짓말 조금 보태서 그 동네는 저희 삼촌이 없으면 안 돌아갈 것만 같았죠. 그래서 저의 제주도 생활은 이런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전에는 없던 추억이 제법 많았어요. 저희 삼촌은 배도 타고 산도 타고 목수 일도 하고 또 전기나 수도 같은 설비 일도 하며 돈을 벌었는데 저도 종종 그런 삼촌을 따라 나서기도 했거든요. 저는 삼촌을 도와주러 나간 거였지만 실제로 도움이 되었던 적은 없고 그저 삼촌이 하는 것을 보고 감탄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러면 조카의 반응에 삼촌은 신이 나서 무리하다 밤에는 파스 신세를 면하지 못했는데 그때 파스를 붙이는 담당은 바로 저였죠. 나중엔 눈 감고도 붙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하루하루 쌓이니 추억이 되었고 또 삼촌이 비교적 작은 규모의 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밭일을 같이 하면서 나중엔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콤비가 되었어요. 그렇게 농사지어 수확한 채소는 우리가 맛있게 먹고 남는 건 장에 나가 팔기도 했는데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제가 장사를 곧잘 하더라고요. 이건 삼촌이 인정한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삼촌과 농사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나눴는데 그때 생각났죠. 가끔 제주도에서 올라온 당근이나 무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삼촌이 농사를 지어서 보내준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때 저희 엄마가 네 삼촌은 못하는 게 없어 라고 했는데 배다른 남매라고 하지만 삼촌과 엄마는 참 많은 것이 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삼촌이 좋았던 걸지도 모르겠는데 저를 고아원에 갈 뻔한 위기에서 극적으로 구해준 삼촌이 저에겐 생명의 은인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삼촌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고 공부도 알아서 열심히 했는데요. 솔직히 학원은 가고 싶어도 꿈도 못 꿨어요. 그냥 문제집을 풀고 다 푼 문제집은 지워서 또 풀고 그러다 운 좋으면 선생님한테 프린트 같은 것도 받아서 풀었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중학생은 잘 없었기에 성적은 좋을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저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아는 선생님들이 저를 알게 모르게 많이 챙겨주셨는데 그 덕도 많이 봤고요. 하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그것도 쉽지 않았는데요. 역시 학원에 가지 않으면 다른 아이들을 따라잡을 수 없더라고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 말고도 모의고사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이 나왔고 학원에 다닌 애들은 그런 것도 대비해서 배웠는지 술술 풀기 시작하는데 저는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나오지 않는 짜증스러운 일이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이건 공부 전략 싸움같이 느껴졌는데 학원 선생님들은 입시 전문가들이니까 제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죠. 그러다 딱 한 번 삼촌한테 학원 얘기를 했었는데 학원비가 한두 푼이 아니다 보니 말하고는 바로 후회가 됐는데 삼촌은 단번에 알겠다고 어디 학원에 가고 싶은지
자기한테 얘기만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정말 그래도 되냐고 몇 번이나 되물었는데, 그러자 삼촌은 야 임마, 내가 한 입으로 두 말 하겠냐? 그리고 아무리 삼촌이 힘들어도 네 학원비 정도는 끄떡 없어. 나는 너 학원 다니는 거 싫어하는 줄 알았지. 으이그, 그걸 지금까지 말을 못하고 끙끙 앓았던 거야? 라며 제 머리를 콩 하고 쥐어 박았는데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아니, 애당초 삼촌이 아프게 하지도 않았죠. 삼촌은 저를 데려온 그날부터 저를 정말 자기 딸처럼 키웠거든요. 그래서 동네에서는 어디 가서 저런 큰딸을 데려왔냐고, 사실은 육지에서 사고치고 제주도 들어온 거 아니냐고 농담을 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삼촌은 맞다고 자기 딸이라고 자기 봐서 많이 예뻐해달라고 너스레를 떨었는데, 그 덕에 저는 동네에서 어르신들에게 예쁨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삼촌 부르는데도 제가 아빠라고 차마 부르지 못해 그러는 줄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엄마에 대해 묻는 분들도 많았는데, 제가 엄마는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했더니 졸지에 저희 삼촌은 사별을 한 싱글데디가 되어버렸어요. 장가도 가지 못했는데 제가 정말 삼촌의 혼삿길을 제대로 막은 거죠. 그도 그럴 게 저는 삼촌 좋다는 여자는 많이 봤어도 삼촌이 연애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저 때문에 연애도 결혼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저도 눈치가 백단인데 그걸 모르지 않았죠. 하지만 이젠 저한테 보호자는 삼촌밖에 없었으니 삼촌을 다른 여자한테 뺏기고 싶지 않았는데요. 어린 마음에 또 버려질까 그게 무서웠어요. 삼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꼭 저를 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막말로 친딸도 아니고 저는 조금 있으면 20살이 되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저도 삼촌한테 미안한 짓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대학에 합격해 서울로 가게 되었을 때는 혼자 남겨질 삼촌이 걱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삼촌, 이제 나도 없으니까 여자도 만나고 연애도 해 라고 삼촌을 엄청 생각해주는 척 말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못됐었죠. 이제 나는 서울 가니까 삼촌이 여자를 만나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도 삼촌이 결혼하는 건 생각만 해도 싫었어요. 삼촌은 그냥 저만의 보호자로, 내 아빠로 그 자리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지금은 후회하지만 그땐 저에게 삼촌은 그런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그만큼 삼촌이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또 아낌없이 지원해주면서 키웠는데, 서울에 나름 이름 있다는 대학을 갈 수 있었던 것도 순전히 삼촌의 공이었죠. 저희 엄마가 이모들한테 했듯 삼촌이 저희 엄마처럼 저한테 희생해준 거였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꼭 이모들과는 다르게 저는 삼촌에게 보답하겠다고 다짐했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정말 미친 듯이 했죠. 대학 등록금이 어마무시하잖아요. 그것도 1년에 2번씩이나 내야 하는데 저는 장학금을 받아서 삼촌한테 그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어요. 아니, 덜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랬으니 대학 신입생 시절 추억 따위는 저에게는 딴 세상 얘기였는데요. 그래도 사랑은 찾아오더군요. 제가 주말이면 학교 근처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만났어요. 같은 학교에 공대를 다니는 저보다 2살 많은 오빠였는데 그냥 처음부터 좋더라고요. 저한테 잘해주는 그 뻔한 친절도 좋았고, 제가 무겁거나 곤란할 때 슈퍼맨처럼 나타나 저의 어려움을 착착 해결해주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만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도서관이나 식당 같은 곳에서 우연히 만나기라도 하면
무슨 연예인을 만난 것처럼 신이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 제가 또 친구가 없다 보니 그 오빠를 만나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티나게 좋아한 것 같아 살짝 억울한데 그만큼 저는 그 오빠가 좋았어요. 저랑은 정반대로 친구도 많고 말도 잘하고 잘 웃는 그 오빠를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제 얼굴에 미소가 걸렸는데 하루는 그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예진이는 웃는 게 참 예뻐. 주변에서도 그런 말 자주 듣지? 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한가하게 코미디 프로를 본 적도 없었고 그저 웃을 때는 삼촌이랑 농담 따먹기 할 때 정도였을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웃는 게 예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원래 잘 안 웃는데 오빠가 재미있어서 웃게 된다고 말했는데 제 말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는지 그 오빠가 신이 나서 그럼 자기가 자주 웃게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작이었어요. 혼자 타지 생활을 하면서